테마는 작은 정부론입니다. 자, 작은 정부론으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은 감축관리. 자, 영어로 컷백. 감축,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 자, 뭐 정부의 예산, 인력, 조직, 정책을 줄이는 거죠. 슬림하게. 자, 근데 이 감축관리가 나온 게 이제 언제냐면 1970년대거든요. 개념해 보시면. 여러분, 그 1970년대 이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1, 2차 오일 쇼크야. 석유파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세계 경제의 주요한 에너지원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석유 자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석유가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배럴당 1, 2달러 했었어. 요즘에 뭐 한 6, 70달러 하죠. 근데 1, 2달러 하던 석유가, 원유가 무려 100달러까지 치솟았던 사건이에요. 이제 중동 전쟁 막 하면서 공급이 확 준 거지. 자, 일종의 비싸진 거죠. 1, 2달러 하던 게 무려 100배 치솟았으니까 비싸진 거죠. 자원난 시대가 온 거예요. 자원난 시대가. 그리고 이 석유 파동이 원인이 돼가지고 70년대 경제 위기를 뭐라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이 이 석유 파동 때문이에요. 석유 파동 발생하고 자원난 시대 오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경제 위기 발생하고 동시에 경제 위기 속에서 서구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가 발생하죠. 재정난. 그럼 이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거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걷어야 되죠? 근데 국민들은 세금 못 내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운영 시스템을 과거처럼 비대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행정개혁 흐름을 감축관리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자, 감축관리는 줄이는 게 감축은 줄이는 건데,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줄,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목적으로 역기능적이거나 불필요한 기능 조직을 정비, 종결하는 관리 방식, 이거를 감축관리라 그래요. 자, 동그라미 2번. 다시, 감축관리는 감축인데, 감축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그래서 감축관리는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축관리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동그라미 2번에 단순한 정책이나 조직의 폐지가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들 잠깐만요. 감축관리를 줄여라를 목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필요한 것까지 줄이게 되겠죠? 응? 여러분 다시, 능률이 뭐예요? 투입분의 산출이죠? 여러분, 불필요한 투입을 줄여야 능률이 올라가죠? 효율이 올라가죠? 근데 필요한 투입을 줄이게 되면 뭐가 떨어져요? 산출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비능률이 돼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감축관리는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능률성 또는 총효과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정책의 조직이나 폐지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전체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운동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 줄여야 돼? 불필요하거나 역기능적인 걸 줄여야죠. 자, 이런 측면에서 가외성, 여러분, 자, 이건 뒤에서 나오는데 가외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볼펜 한 자루만 갖고 다녀도 되는데 두 자루, 세 자루 갖고 다니죠. 왜? 여분으로. 어?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4장만 있으면 굴러가죠. 근데 스페어 타이어 더 갖고 다니죠. 이유가 뭐예요? 여분으로. 아니, 4장만, 비용은 어떤 게 싸게 먹혀요? 4개가 갖고, 근데 돈 아끼겠다고 4개만 갖고 운전하다 타이어 펑크 나면 차 못 움직이죠? 이걸 가외성이라 그래. 가외적이다 이거야. 리던던시. 그럼 가외성은 필요한 중복이에요? 불필요한 여분이야? 필요한 중복이지. 가외성 장치가 갖춰져야 뭐가 올라가요? 행정에 효과성이 올라간다고. 근데 여러분, 감축관리를 무조건 줄여라로 이해하게 되면 가외성 인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이러한 목적하에서 감축관리는 가외성하고는 충돌되지 않아요. 자, 감축관리의 대두 배경.
뭐 1번 방금 봤던 거죠.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인식 증대, 재정난, 또 세금 못 내겠다고 조세 저항 운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들다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다고 굳이 촛불 집회 나갈 필요 없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금 조세 저항 운동 일으키는 거예요. 국민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대한 행정국가의 한계.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부 실패죠. 이런 것들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사회 변동에 따른 정책 유효성 변화로 실효성 없는 정책 등의 폐지 요구.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70년대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알아요? 몰라? 70년대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걸 했거든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중국이 요즘에 하는데 여러분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통계 자료를 봤더니 진짜 경악할 수준이더라고. 60년대 가임 여성 1인당 출생아 숫자가 9.6명이었대. 60년대. 그때 뭐 피임도 없고 뭐 그냥 애가 재산이다 해가지고 자식 농사만 진 거죠. 못 먹고 못 살면서 문제는. 그러니까 애들을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는 거죠. 그럼 60년대 태어난 사람은 형제가 딱 9명, 10명이어야 되게 영아 사망률이 또 되게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이 대물림되고 그 고리를 끊으려고 정부가 이제 70년대 추진했던 게 가족계획 사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정책 추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구가 있어야 되고 인력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90년대 지나면서 요즘에는 그런 정책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하죠. 요즘에 안 나서 문제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책이라는 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고. 변했으면 그 정책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정책이 됐죠? 그럼 폐지해야 되는데 사실 폐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새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있던 거 없애는 게 쉬울까요? 왜냐하면 있던 거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모든 정책은 편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아무리 비효율적이 역기능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정책으로 혜택, 편익을 향유하는 집단은 목숨 걸고 반대해요. 이런 게 이제 감축관리로 나온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감축관리의 방법. 자,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일몰법하고 일몰법. 뭐 감축관리하면 무조건 일몰법 떠올려야 돼. 62페이지.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GBB. 영어로 GBB. 그리고 GBB 뭐의 약자로 돼 있어요? 제로 베이스 버제팅.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연기준 예산으로 번역하거든요. 자, 여러분 잠깐. 자, 정부 예산은 1년 단위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죠. 그럼 올해 예산은 뭘 기초로 만들었을까요? 작년 예산을.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을. 이거를 점중주의적인 예산 결정이라 그래요. 이 일반적이거든? 그러면 이런 점중주의적인 예산 결정 패턴을 취하면 작년에 역기능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란 뭐겠습니까?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어디서 출발하겠다? 0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고 역기능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폐지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일몰법. 영어로 sunset law라 그러는데 여기요. 지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선이 이렇게 있지. 해. 얘는 아침에 어떻게 해요? 라이징 하죠. 선 라이징. 자,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선셋 하는데, 자, 이 선이 정책이나 조직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요, 어떤 정책은 한번 만들어지면 얘가 죽으려고 안 해요. 계속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있어. 아까도 봤다시피 모든 정책은 수혜 집단이라는 게 있고 그 수혜 집단은 정책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대해요. 또 그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는 게 정부 조직이 필요한데 여러분 조직은요 한번 만들면 얘가 마치 유기체 같아서 유기체는 기본적으로 죽으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 이런 생존 본능 때문에 폐지 축소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정책이나 조직의 근거법에다가 이런 조항을 딱 둬요. 이 정책은
예를 들어 5년. 아까 여러분 규제 일몰제에서 몇 년이었어요? 5년이라는 기간을 딱 못을 박아요. 그런 다음에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셋 시키는 거죠. 폐지시키는 거지.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존속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요,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납득시켜야 돼요. 이걸 일몰법 또는 일몰조항이라 그래요. 하여간 감축관리하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일몰법하고 GBB. 자, 그 밑에 감축관리의 저해 요인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조직의 생존 본능.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동태적 보수주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방금 봤던 이해관계자의 반대와 저항. 여러분, 자, 여성가족부 없애겠다. 그러면 누가 들고 일어나요?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제 이게 아까도 잠깐 규제, 정부 규제할 때 얘기했지만 이 정부 부처가요,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18개로. 그러면 해당 산업이나 그 파트를 규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어요. 포획이 돼가지고. 뭐 포획됐다기보다는, 그럼 농림부다 그러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해요?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이기도 하지. 뭐 산자분의 자동차 국이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을 규제하기도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감축관리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주제는 이제 민간화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63페이지 보세요. 공공서비스 공급주체 봅시다. 표. 이 표는 중요한 표입니다. 자, 아까 제3섹터 할 때 나왔던 표이기도 한데, 여러분, 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공공부문은 영어로 퍼블릭 섹터, 민간부문은 프라이빗 섹터. 자, 이렇게 나누는데 공공부문은 다시 뭐와 뭐로 나뉘어요? 정부부문하고 준정부문은 아니에요. 여기 잠깐, 여러분, 이제 공공서비스라는 거를 정부만이 공급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가 공공서비스 공급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서비스는 정부만이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영리기업이 공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경우, 도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죠. 근데 요즘에 민간회사가 고속도로를 건설해가지고 운영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표 다시 보시면 공공부문은 뭐와 뭐로 다시 나뉩니까? 정부부문하고 준정부부문은 나뉘는데, 여러분, 자, 정부부문은 100% 정부 조직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100%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자, 그 밑에 내용각주 까맣게 1번 보시면 정부부문에는, 자, 먼저 정부 부처가 있어요. 아까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을 말하지. 그 다음에, 자, 정부기업에다 형광펜. 정부기업. 자, 여러분, 지금 네 글자로 정부기업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이라 그래요.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인데, 자,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기업이다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 조직 있죠. 정부 조직을 갖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거를 정부기업이라 그래요. 4개 있어요. 외우세요. 이거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데. 그냥 외우셔야 돼, 이런 거는. 우편, 우체국 예금, 양국관리, 조달. 이거를 4대 정부기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편 사업하고 우체국 예금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 하죠? 응?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은 행정조직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신분이 공무원이지. 자, 여기 이제 정부기업이고, 그 다음에, 자, 정부기업 바로 밑에 뭐 있습니까?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책임운영기관은,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 국립중앙극장. 줄 쳐주세요. 국립중앙극장. 그리고
거기다 콤마 하시고 하나 더 사례. 국립재하론. 써두세요. 국립재하론. 아, 잠깐 미안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국립중앙극장, 밑에다가, 아니 또 옆에다가 국립중앙극장은, 다시. 국립중앙극장은 이 국가가 운영하는 극장이야. 근데 행정기관이에요. 어디에 소속돼 있냐 하면, 극장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어딜 것 같아요? 문체부라고 쓰세요. 국립중앙극장 밑에다가는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하나 아까 더 쓰라고 했죠. 뭐였습니까? 국립재하론. 국립재하론은 뭐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야. 이거 어디 소속이겠어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재활병원. 자, 다시. 그래서 앞으로 책임운영기관 나오면 이 두 개의 사례를 떠올리세요. 국립중앙극장하고 국립재활원인데 쉽게 말해서 국가가요, 극장 사업하고 병원 사업을 하는 경우, 이거 공짜 아닙니다. 국립중앙극장에서 명성황후 이런 뭐 뮤지컬 하거든요. 티켓값 되게 비싸요. 자, 국립중앙극장은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일하는 무용수 뭐 이런 사람들 다 신분이 뭐겠어요? 공무원이에요. 국립재활원도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일하는 의사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국가가 극장이나 아니면 이제 병원 사업을 하는 일종의 단일 사업을 하는 경우에 마치 기업 운영하듯이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99년도부터 시작된 제도가 책임운영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문에다가 국립재활원장 채용 공고를 내요. 그럼 이제 병원 운영에 경험이 많은 뭐 세브란스, 삼성 이런 데서 병원에서 일했던 이제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 이렇게 공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국립재활원장을 채용을 해요. 그런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국립재활원장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계약을 체결해요. 내가 당신한테 국립재활원 운영에 관한 일체 인사 조직 예산상의 자율성 최대한 줄 테니까 당신은 전년 대비 매출액 200% 달성.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 경영을 그냥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성과평가 해가지고 계약서상의 목표 달성했으면 보너스 지급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병원이나 극장과 같은 이런 단일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마치 뭐처럼 운영하겠다? 기업처럼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뒤에 독자 항목으로 나옵니다. 얘는 일단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표 다시 보시면 이번에는 준정부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행정학에서 이 준정부문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공사공기업. 여러분, 한국철도공사 여기 보세요. 한국철도공사는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자적인 법인이야. 하지만 철도 운영이라고 하는 공적인 역할을 정부로부터 대행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이제 준정부기관이라고 그러는데 학문적으로. 자, 근데 내용각주 2번. 우리나라에서 준정부문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있어요. 법 이름 알아두세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요. 까맣게 2번. 자, 법률 이름이 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 얘네들을 뭐라고 명명해요? 공공기관이라고 명명을 해요. 여러분,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 뭐 한국 각종 공사 공기업들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지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칭해가지고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림, 자, 표 다시 보세요. 여러분, 공공기관은 다시 뭐와 뭐로 나뉘어요?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은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뒤에 이것도 역시 독자 항목이 있어요. 공기업은 다시 뭐와 뭐로 나뉩니까?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정부기관은 다시 또 뭐와 뭐로 나뉘어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아니야. 일단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문 봅시다. 표에. 민간 부문. 민간 부문에는 뭐, 영리 부문이 있고, 기업이죠. 그 다음에 비영리. 비영리는 아까 NGO, 자원봉사단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다양한데, 자, 넘기시면 64페이지. 자, 3번에 보시면 64페이지.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방식의 유형에다 네모. 이런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4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일반 행정 방식, 2번에 책임 경영 방식, 3번에 민간 위탁 방식, 4번에 민영화 방식,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가운데 있는 표로 기억을 하세요. 표로. 가운데 있는 표. 자, 여러분, 이렇게 4가지로 어떻게 나누냐 하면, 공공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먼저 공공부문이냐? 민간부문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자, 두 번째 기준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수단이 공권력에 근거해서 강제적, 권력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시장적으로, 시장적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대가 내고 그에 상하는 서비스 받는 거. 그럼 2 곱하기 2 하면 몇 가지가 나와요? 4가지 나오죠. 먼저 일반 행정 방식은 주체는 누구? 공공부문이고 수단은 권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하는 기본적인 업무들이 있죠. 뭐 국방, 치안, 교육 이런 게 이제 일반 행정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책임 경영 방식인데, 여러분 책임 경영 방식은 주체는 공공부문인데 수단이 뭐로 바뀌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앞에 이 표에서 봤던 정부 기업이나 책임 운영기관 있죠? 여러분들 아까 국립재활원 이거는 일반 병원하고 똑같아요. 가서 진료받고 진료비 똑같이 내요. 보건소가 아닙니다. 보건소는 행정기관이지만 국립재활원은 일종의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예요. 요거는 이제 책임 경영 방식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표를 다시 보시면 64페이지. 1번의 일반 행정 방식하고 2번의 책임 경영 방식은 주체가 누구예요? 공공부문이죠. 근데 이제 3번하고 4번은 3번의 민간 위탁 방식, 4번의 민영화 방식은 옆으로 묶으세요. 3번의 민간 위탁하고 4번의 민영화 방식, 이건 주체가 뭐로 바뀌어요? 민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3번하고 4번 옆으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간화라고 그래요. 민간화. 그러면 1번, 2번 방식에서 3번, 4번 방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름이? 민간화야, 민간화. 민간화. 자, 그러면 먼저 민간 위탁 방식부터 봅시다. 여러분, 민간 위탁 방식은 여기 잠깐요. 여러분,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말하고 생산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이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마트에 가면 제가 예를 들어 만두를 샀어. 근데 상표가 뭐냐면 CJ 만두야. 근데 이제 뒤에 표기된 거 봤더니 생산 제조업자는 뭐 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CJ 만두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CJ죠. 하지만 생산자는 누굽니까? 중소기업 하청업체인 경우지. 이렇게 공급 개념하고 생산 개념을 분리해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민간 위탁 방식은 여기 보세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급은 누가 여전히 책임을 지냐면 정부가 책임을 져요. 하지만 실제 생산 있죠. 요것만 민간에 맡겨요. 요거를 민간 위탁 방식이라 그래.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본문. 자, 민간 위탁 방식은 두 번째 줄.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기속이 되지만 생산 기능은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에 위탁해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교도소 운영이에요. 그리고 교도소 알죠? 교도소.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교도소는 국영교도소일까요? 민영교도소일까요? 우리나라에 민영교도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거의 대부분이 국영교도소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시설물을 건설하고 거기서 일하는 교도관들 다 어떻게 해요? 교정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국영교도소인데 3개인가 민영교도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로 이제 종교단체에다가 맡긴 건데, 그럼 이제 그 만약 민영교도소다 그러면 그 종교단체가 지네가 직접 시설물을 지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교도관들 민간인으로 독자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제수를 받는 거죠. 시설과 서비스가 좋대요. 그 제수들이 웬만한 민영교도소를 가려고 하는데 뭐 경쟁이 치열하다나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시 이 민영화의 천국이 어디냐 하면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 이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됐다가 1980년대거든요. 여러분 그 혹시 로보캅이라는 헐리우드 영화 알아요? 알아? 알 것 같죠? 그게 최근에 나온 거는 리메이크 한 거고요. 그게 원작이 언제냐면 88년인가 오리지널 버전으로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리메이크 한 거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 근데 오리지널 버전에는 그게 딱 나타나요. 뭐가 어떻게 돼 있냐면 디트로이트 시에서 경찰 업무를 OCP라고 하는 민간 회사에다가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민간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사람을 경찰관으로 채용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거 맨날 경찰관들이 파업하고 그래서 그 오리지널 버전에 맨 처음에 보면 시카고식 경찰에서 디트로이트식 그러면 경찰관들이 파업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로봇 경찰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로봇을 투입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거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캅을 만든 거지. 하여튼 별의별 걸 미국은 뭐 별의별 걸 다 민영화시켜. 여러분들 그 세월호 사건 때 저는 그때 뭐를 또 봤냐 하면 그 해양 사고가 생기면 구조와 조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해양경찰청한테 있죠. 그죠? 근데 이미 그 구조하는 업무를 언딘이라는 민간 회사에 위탁을 했더라고. 세월호 사건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지금 배가 지금 깔아앉고 있는데 막 들어가서 막 건져내야 될 판에 걔네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럼 걔네 회사 올 때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한 2, 3일간을 기다린 거잖아요.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긴 거지. 이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 정부가 위탁을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민간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민간업자에게다가 이제 인허가 계약 방식으로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표에 보시면 이제 민간 부문이 주체인데 이제 인허가 방식에 의해서 권력적으로 사업권을 주는 거지. 위탁권을. 자, 그 다음 이제 4번의 민영화 방식은 아예 그냥 100%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는 이런 경우가 이제 100% 민영화 방식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셨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4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큰 주제가 민간한데, 그러면, 지금 작은 정부로 나온 거잖아요. 정부 실패를, 지금 정부분의 낭비와 비효율이 생겼어. 그러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능을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손을 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작은 정부 만들겠다고 아무 기능이나 툭 떼어가지고 민간에 넘길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거는 여전히 누가 해야 돼? 정부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를 민간에 넘겨야 되는데 요거를 정부기능 재분배라고 합니다. 자, 이 정부기능 재분배에서는 동그라미 2번 요걸 알아두세요. 자, 시장성 테스트, 영어로 마켓 테스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 거기 이제 커다란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커다란 원이 뭘 뜻하냐 하면 20세기 행정국가, 거대 정부죠. 적극 정부죠.
20세기 행정국가 시대에 정부가 수행했던 역할과 기능이에요. 이 역할과 기능을 둘로 쪼개면, 자, 첫 번째는 스티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자,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바다에 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배 안에는 정부도 있고 민간도 있어.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일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먼저? 노를 져야 배가 가요. 모터가 없어. 노를 져야 돼. 그래서 이 로가 로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노젓기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자, 열심히 노만 저으면 잘못하면 배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산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그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능이 필요해요? 스티어 기능, 스티어링 하다 그러죠. 방향 잡기 기능이 필요해요. 이걸 이제 배에서 조타 기능이라 그러는데, 방향 잡기 기능이에요. 그러면, 자, 그 배 안에 정부가 있고 민간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능 가운데 정부 본연의 역할은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스티어링이야. 이게 일종의 뭐냐면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 목표를 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적기는 결정된 정책을 뭐 합니까? 정책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 가운데 정부 본연의 역할은 이거야. 그럼 그 정부가 영어로 거버먼트인데 이 거버먼트라는 단어가요, 그리스어에서 스티어하다 이런 의미로 왔대요. 정부 본연의 역할은 원래 스티어링이야. 이런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 장군의 주된 역할은 뭐예요? 노 젓는 거야? 아니죠. 노 젓는 거는 민간이 더 잘해요. 아래 것들이 더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 본연의 역할은 스티어링인데 20세기 때는 시장 실패가 대세다 보니까 민간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역할까지도 하게 된 거예요? 로잉 기능까지도 하게 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이렇게 커진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낭비와 비율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켓 테스팅에서는 일단 행정국가 시대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뭐하고 뭐로 나뉘어요? 스티어링하고 로잉으로 나눈 다음에 정부는 어디에 전념해라? 스티어링에 전념하고 이 로잉에 해당하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가요. 먼저 폐지해도 될까를 검토해. 예스도와 노겠죠? 예스라면 폐지시켜요. 노라면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가지고 야, 폐지가 어려우면 이거? 민간에 넘기는 건 어떻겠느냐? 예스도와 노겠죠? 가능하다면 어떻게? 민영화시켜버려요. 자, 노라면 정부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세 번째 단계로 가가지고 정부가 하되 중앙정부가 하지 말고 지방에 넘겨가지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하죠. 지방에 맡기면 지방의 특성이나 사정에 맞게끔 독자적인 행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합하다면 지방을 넘기고, 자, 노라면 어때요?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하되 과거처럼 관료제적 방식으로 일반 행정 방식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니? 를 모색해요. 있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부 기능을 줄여가고 효율화시켜가는 거죠. 이런 논리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마켓 테스팅이라고 그래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화인데, 민간화. 자, 민간화는 뭐 넓은 의미의 민영화입니다. 응? 민간화, 민영화, 뭐 의미는 같은 의미야. 프라이빗이제이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개념,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어디서 어디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걸 말해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민간화가 주장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효율성이에요. 저기 잠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급식 했었어요? 학교에서 직영으로 했어요? 아니면 외주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냥 먹기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영양사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직접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직영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민간 외식업체들 중에서 어떤 뭐 신세계 푸드 시스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맡기는 게 외주거든요. 외주가 바로 민간 위탁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민영화가 주장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럼 왜 효율성을 높이냐 하면 정부가 운영할 때는 누구의 독점? 정부 독점이었잖아. 근데 그 업무를 민간에 넘기게 되면 민간에는 뭐가 존재해요? 경쟁이.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외주업체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 업체들을 놓고 경쟁 입찰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민영화가 주장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정부 조직의 독점성으로 인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화는 시장의 경쟁 원리를 높여서 서비스 공급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넓은 의미로 그냥 민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다시, 자, 협의의 민영화라는 게 있어. 요거는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을 민간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과거에 지금 포스코라는 회사에 있죠. 포스코의 전신이 뭐였어요? 포항제철. 이때는 공기업이었었어요. 국가가 지분을 다 갖고 있었지. 근데 지금은 포스코는 민간기업이에요. KT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한국통신이었을 때는 공기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 공기업이었다 지금 현재 이제 민영화된 기업들이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이제 협의의 민영화다 그러면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말하고 줄치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봤던 얘도 넓은 의미의 민간화 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줄치시고, 규제 완화도 민간화야. 여러분 잠깐만요. 규제 완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정부가 10가지의 규제를 했었어요. 근데 5가지로 줄였어. 이게 규제 완화거든? 그럼 뭐예요? 5가지만큼의 민간의 자율성이 높아진 거죠? 정부 역할은 그만큼 줄고. 자, 그래서 민간하다 그러면 협의의 민영화, 민간위탁, 정부 규제 이렇게 나뉘는데, 자, 이 중에 초점은 오른쪽 페이지 민간위탁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3번 민간위탁 방식이라고 나온, 다시 민간위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넓은 의미로 민간위탁 영어로 컨트랙트는 계약이지. 아웃, 계약을 통해서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랙팅 아웃이라 그러는데, 자, 요 민간 위탁 방식이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일단 제목 중심으로 줄 치세요. 계약 방식. 근데 이 계약 방식도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얘가 바로 좁은 의미의 민간 위탁인 거지. 의미가 같죠? 그래서 면허. 자, 일단 제목 중심으로 계약 방식. 두 번째 면허. 이건 영어로 기억하세요. 프랜차이즈. 세 번째, 보조금. 서브사이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우처. 이것도 영어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원봉사자 방식. 그 다음에 6번에 자조. 셀프 헬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규제 및 조세 유인 방식. 자, 지금 쭉 언급한 것들은 돌아오시면 민영화야 민간위탁이에요. 정확하게 민간위탁의 세부적인 방식이지. 그리고 민간위탁은 아까 요 관념을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누가죠? 그리고 생산을 민간에서 하는데, 그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여전히 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정부는 뭘 해야 돼요? 민간이 적절한 수준에서 서비스를 생산하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66페이지 왼쪽 페이지 표 다시 보세요. 표의 오른쪽 컨트랙팅 아웃이라고 돼 있는데, 자, 거기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또 나왔죠.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기속되지만 생산 기능은 민간에 수행되는 방식인데, 바로 밑에 위탁자는 정부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자, 67페이지. 자, 세부적으로. 자, 계약 방식부터 봅시다. 계약. 이게 민간위탁의 대표예요. 그래서, 자, 줄 치세요.
기업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고 정부는 재정부담 경감하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활용해서 관료 조직의 팽창을 억제하는 방식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 잠깐 그 외식업체 선정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직영으로 학교 급식을 운영할 때는 1년에 10억이 들었다라고 칩시다. 10억이. 자, 근데 학교 급식 1년간 1년 운영권을 민간업자에게 경쟁 입찰에 붙여요. 그러면 A 업체는 80억 쓸 거고 B 업체는 90억 쓰겠죠? 다시 아까 정부가 10억 들었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A 업체는 8억 쓰고 B 업체는 9억 쓴다고. 그럼 누가 선택돼요? 8억 쓴 A 업체가 선택이 되겠지. 그죠? 경쟁 입찰을 통해서 비용을 어떻게 했어요? 낮췄죠. 그리고 정부가 할 때는 10억이었고 B 업체가 선택되면 8억, 2억을 아꼈잖아. 그리고 동시에 이제 실제적인 생산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공무원을 그만큼 적게 뽑아도 되는 거지. 그 얘기예요. 기업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해서 재정 부담 경감, 인력 운영의 유용성 활용해서 관료 조직의 팽창을 억제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면허 방식. 이거 영어로 프랜차이즈라 그러는데 일종의 독점적인 사업권을 주는 거야. 인허가제 생각하시면 돼. 인허가제. 여러분 잠깐만. 이동통신 그 자체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면허 방식 이동통신 누구에게? 이동통신 3사에게만 일종의 독점적인 사업권을 준 거죠. 대신 이제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행포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품질이나 요금 이런 걸 이제 규제를 하는 거지. 자, 면허 방식 봅시다. 줄 치시면 민간 조직의 일정 구역 내에서 서비스 제공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 이 협정일 수도 있고 뭐 인허가일 수도 있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줄.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U 플러스다. 그럼 저는 U 플러스한테 요금 내는 거지. 대신 서비스의 수준과 질은 누가 규제합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조금 방식이라고 해서 보조금. 여러분 독거노인 돌봐야 되죠. 고아들 돌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국립고아원, 국립양로원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공무원 채용해가지고 양로와 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직접 생산 방식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종교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노인을 돌보기도 하고 고아를 돌보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일체 운영 경비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줘요. 두 당 계산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따금씩 보면 복지 정책과 관련된 비리들인데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도 있어. 어떤 보살인데 불교의 그 보살인데 이 사람이 그 고아들을 막 20-30명 데리고 자기 집에서 막 이렇게 키워가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그 보조금 받으려고. 그리고 애들한테는 막 똥기저귀 채우고 막 별을. 여튼. 자, 이게 보조금 방식입니다. 자, 줄 치시면 민간의 공공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케이스예요. 자, 중요한 거는 바우처인데, 네 번째 바우처. 여러분들 가장 일반적인 민간 위탁 방식이요. 이 컨트랙팅 아웃인데 컨트랙팅 아웃을 하다 보면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두죠. 그리고 이제 민간업자들은 뭐를 추구합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급식을 민간업자에게 맡겼더니 불량식자재 같은 걸 막 쓰더라는 거야. 이런 부조리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도입된 획기적인 방법이 이 바우처라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제 바우치가 뭐뭐를 보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ER 붙여서 바우처.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교 식당에서 밥 먹으려면 뭐 사야 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식권을 영어로 밀바우처라고 그래요. 응? 구입 증서인데 또는 여러분 예를 들어 홍콩에 여행 간다 그러면 이제 호텔 미리 예약하고 뭐 프린트해 가죠? 예약 바우처.
여행도 좀 다니세요. 여러분 이제 미리 약간 즐거운 상상을 약간 드리면 그 합격하고 실제 이제 출근하기까지 시차가 좀 있거든요. 이때 무조건 해야 될 게 있어. 빚을 내서라도 해외여행을 가세요. 진짜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는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출근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금이 돼요. 그래서 돈이야 나중에 뭐 메우면 되지만 시간은 이게 한번 지나가면 보충이 안 되거든. 자세히 자 중요한 거 이거. 자 식권 밀 바우처인데 이런 겁니다. 결식아동 식사 제공하는 거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에서 자 직접 생산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다가 큰 식당을 차려. 큰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다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결식아동들에게 아침 7시부터 8시, 2시부터 1시부터 2시, 저녁 5시부터 6시 와서 밥 먹어라. 직접 생산 방식이죠. 효율, 비효율.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몇몇 도시락 업체들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결식아동들 니네가 식사 제공해. 그랬더니 이 도시락 업체들이 거기다가 건빵 2개 넣고 단무지 2개 넣고 불량식자재를 막 쓰는 거지. 부실 도시락. 자, 바우처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아니라 하루에 3끼 먹죠. 한 달이면 90끼지. 매달 초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와가지고요. 결식아동들에게 90장의 바우처를 받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우처를 갖고 서울 시내에 있는 아무 식당에나 가가지고 예를 들어 5,000원 한도 내에서 밥을 먹도록 하는 거죠. 이게 획기적인 방법인 게 바우처를 갖고 떡볶이 먹고 싶은 애는 짱게 먹고 싶은 애는 이게 소비자의 선택권까지도 보장을 해요. 그리고 식사 제공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민간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민간 식당들은 서로 바우처를 유치하려고 뭐 더해요? 경쟁도 하는 굉장히 친시장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이렇게 종이 바우처를 줬는데 요즘에 이제 그 플라스틱 카드 있죠. 신용카드처럼. 거기 이제 돼가지고, 결식아동들이 바우처 주니까 얘네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먹고 막 이렇게 한다던데. 그래서 최근에 무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있죠. 학교에서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 학원에서 제공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또는 뭐 별의별 전월세, 그러니까 저소득층 전월세 바우처도 있더라고요. 전월세,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월세 같은 거 내는데 좀 힘에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바우처를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또 겨울철 뭐 저소득층 난방비 바우처도 있고 단 그 바우처를 갖고는 뭐만 사야 돼요? 술 사면 돼, 안 돼? 안 되고 이제 난방비는 쓸 수 있게끔. 자, 이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 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건데 그 밑에 내용 각주 보세요. 까맣게 1번 바우처 제도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중심? 수요자 중심. 여러분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요자들의 요구, 편의 이런 걸 많이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자 내용 각주 까맣게 1번에 동그라미 1번 시민들은 구입 증서를 활용해서 어느 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까 것을 스스로 선택해요. 그리고 잠재적 소비자에게 국가가 뭐를 보존해줘요? 구매력을 보존해서 유효 수요가 창출돼서 시장 기능이 돌아가도록 하는 간접 관리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자 넘겨보시면 자 자원봉사자 방식.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원봉사 단체 있죠? 얘네들을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안 받죠. 노동력 제공의 대가를. 그래서 자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양로원에 가서 김장 뭐 1000포기 자원봉사 활동한다. 1000포기 값도 내야 된다. 그건 못하지. 그거는 이제 보상받고 노동력 제공의 대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자, 5번째 줄.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자를 특히 활용하는 방식을 뭐라고도 하냐면 코프로덕션이라고도 해요. 이거 줄쳐두세요. 영어로 코프로덕션.
공동생산이라 그러는데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이 함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자조방식이라고 하는데 셀프 헬프 자조, 스스로 돕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자,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돼서 서로가 돕는 형식인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고령자가 고령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자, 여러분 앞으로 독거노인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독거노인 돌보미를 해야죠. 그래서 공무원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어마어마하게 채용해가지고 모든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케어한다. 아, 좋지. 그럼 정부문에 지나친 팽창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독거노인끼리 이 독거노인하고 이 독거노인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고 등 가려울 때 등도 긁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줄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여러분 대개들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할 텐데 요즘에 특히 이제 지방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있죠. 업무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복지 서비스는 점점 많아지고 그 복지 서비스를 실제 전달하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기도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 보면 이제 동사무소 이름을 옛날에는 동사무소 또는 뭐 주민센터 이랬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행복센터 이렇게 표현해요. 행정복지센터. 그만큼 이제 동사무소에서 다루는 업무 가운데 이 복지 업무의 비중이 많아진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이제 규제 및 조세 유인 방식이라고 해서 거긴 사례만 좀 말아주세요. 쓰레기 수거에 대한 조세 감면 끝자락에.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잖아요. 근데 이제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치웠다. 그러면 정부가 뭐 지방세 일정 부분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 자, 이렇게 보시고 맨 밑에 갑시다. 그 페이지 표 맨 밑에. 자, 이미 한 건데 민영화의 장단점 볼게요.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뭐야? 네,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효율성을. 자, 근데 최근에는요. 이 문제점, 민영화의 문제점, 단점이 많이 지적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동그라미 1번. 자, 행정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곤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서비스를 생산할 때는 공무원이 좀 무능해서 그렇지 책임성 하나는 짱이거든요. 공무원 조직이. 근데 민간업자들은 아까 이윤을 위해서 무책임한 서비스 행태를 저지르는 거죠. 여기 잠깐 여러분 민간화의 장점의 동그라미 3번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그런 표현이 있고 단점의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주 적정 서비스 질 확보가 곤란하다. 이거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독점해서 생산할 때 비해서 민영화시킴으로써 질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단점에서 질 저하는 민간업자들의 책임성 저하로 인한 품질 저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공공성, 특히 형평성을 저해한다라는 거죠. 우리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10가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전기 공급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없지. 근데 이제 만약 전력 산업을 민영화시켰다. 그러면 민간 전기회사는 그 강원도 두메산골 10가구 사는데 전기 공급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지. 거기까지 그 10가구한테 전기료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전선값도 안 나오죠. 전봇대 값은 더 안 나오지. 이렇게 이제 공공성,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들.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여러분 민간화는 기본적으로 뭐를 실현하는 거예요? 효율성 논리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저해될 수 있어요? 공공성이나 형평성 같은 가치들이 저해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민영화, 민간위탁, 작은 정부론까지 봤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테마 7 봅시다. 테마 7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정부 실패를 계기로 민영화, 민간위탁 이런 것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2000년대쯤 와가지고 20세기 행정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이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통칭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행정 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제목도 신행정 국가의 대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대두는 큰 머리가 아니야. 이멀전스. 응? 등장이죠, 등장. 그래서 이 신행정 국가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앞서서 표에서도 잠깐 봤지만 NPM하고 거버넌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독자 항목으로 볼 거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만 해놓은 건데 한번 스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최근까지 이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요거는 이제 주로 시장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정부 실패냐, 시장 실패냐,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실패하고 시장 실패,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정부 규제. 응? 자, 이렇게 보셨고, 잠깐 쉬었다가 72페이지 현대 행정학을 이해해 봅시다.